자, 저는 미국이 한국 정책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 어마어마한 재산, 금전력을 가졌죠. 금력을 가졌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인적 네트워크,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동맹 네트워크,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 왜 한국에 번번이 저렇게 실패한 정책을 펼까라는 부분에서 그 원인을 오늘 좀 한미회담 5월 21일 앞두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미국이 대북 정책을 북측에 설명하겠다며 접촉을 제안했고 북이 잘 접수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백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CNN에서 보도됐고, 또 미국이 오바마의 오른팔이고 오바마의 첫 비서실장을 했던 람 이마뉴엘이라는 유명한 그 유태인 강경파를 주일 미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오바마의 첫 비서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시장을 8년 하고 이제는 이 주일 대사로 왔습니다. 자, 한국에 지금 미국 대사는 현재 해리스 대사가 정무직으로 임명돼서 바이든이 그만둘 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아주 급이 낮은 저 동유럽의 조그만 나라의 대사로 가 있는 한국계 여성을 지금 한국 대사로 임명하려고 미국 국무부가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한국 대사의 직급보다 한 3단계 정도가 낮은 사람을 한국 대사로 보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예우하지만은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도록 미국이 과시하려고 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애를 먹일수록 한국 대사를 그야말로 아주 무게가 나가는 중량급 인물, 만만치 않은 강경파를 한국의 대사로 보내서, 그래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숱하게 경고하고 한국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하면서 전공법으로 치고 나가야지, 미국에 협조하는 일본에는 람보라고 불리고 파이트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최고 기가 센 자를 일본 대사로 보내고, 한국에는 지금 저 한국 교민 출신의 조그마한 나라 대사를 하는 아주 직급 낮은 여성을 보낸다. 전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이 매번 한국 정책에서 실패한다. 전직 상원의원 5선을 한 사람이나 전직 장관을 한 사람, 그리고 미국 정가에서 강경으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 즉 공화당 인물이지만은 매티스 전 장관 같은 사람을 사정을 좀 해서라도 한국의 대사로 딱 보내가지고 한국 정권에게 할 말을 하고 받아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보면 한국에 무슨 평화봉사단을 왔던 직급 낮은 여성, 또 한국계 미국 국무부 직원, 그리고 조금 이 나이가 어린 척근이라는 자, 이런 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제대로 한국 정권에게 미국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계속 실패해왔죠.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 베트남 대사를 이 미군을 수십만 명 보내는 지역에 굉장히 중량급으로 보내어서 이 베트남에 대한 부분을, 여론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그것도 실패를 했지만은 그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는 지금 매우 중량급의 인물을, 공격적인 인물을 미국 주한 미 대사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요, 백신 지원을 검토한다고 CNN이 보도를 했어요. 자, 2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북한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미국과 대화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미국의 백신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가 초창기에 북한과 외교 관계에서 윤활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백신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을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겠다 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정책을 완료한 뒤 북한의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제안했고 북한은 이미 잘 접수했다라고 하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고 했을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신 외교가 미북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북한의 행동을 보면 풀어주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또 다른 당근을 찾아야 되는데 백신이 북한에 절박하다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미국이 제공한 물품에 대한 지금 김정은의 강박증 때문에 김정은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고 중국이 이미 우회적으로 북한의 고위층이 쓰는 양만큼은 충분히 지원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 확보 못했을 가능성이 없고요. 북한의 상류 핵심들은 다 백신을 확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굉장히 잘못하는 거는요. 초반에 바이든 정권이 보여온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문 정권이 로비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혹시 맞나 하고 솔깃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끼를 던져볼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또 업적화할까 하는 유혹에도 시달립니다. 지금 이런 CNN의 보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하고 백신 공유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CNN의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 북한이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협력을 거부하고 있고 한국의 코로나 지원 제의를 거부했는데 미국이 그걸 줘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이 지원을 검토했을 거라는 사실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이 잘못된 엇갈린 신호를 보내게 되면 지금 한국의 통일부가요 이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고 싶을 계획이 있느냐고 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만 명을 확보해서 사실상 이 금강산에서 이제 금강산 시설을 현대가 아니라 북한이 다 접수했지요. 그래서 과거처럼 북한이 피해를 받다가 이제는 직접 경영을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명분을 가지고 수만 명을 금강산으로 보내서 북한의 수입을 올려주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돈은 한국 정부가 되겠죠. 국민의 세금이고요. 결국 그것도 다 뭡니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할 겁니까? 또 이 정권이 북한에 온갖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인도적 지원 명분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세게 압박하다가 순식간에 2018년 1월 달부터 되돌아서면서 뒤통수를 때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대화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데 집착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미국이 북한 측과 접촉해서 대북 반응을 갖다가 좀 체크해 봤다. 근데 북한 측이 곧바로 퇴짜를 놓은 게 아니라 이 접촉 제안에 잘 접수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아직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도 미국에 마냥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나 코로나 사정 때문에. 그래서 유인책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아까 북한에 백신을 인도적으로 주니 북한이 접촉 제안에 대해서 잘 접수했다고 한 것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문 정권에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일종의 저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화를 형식적으로라도 유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바이든 정권의 입장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도 북은 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자, 그런 대신에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를 노력한다고 해도 북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 핵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적인 뭐라고 할까요? 세계의 이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이 실추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를 위한 회담으로, 핵 관리를 위한 회담으로 가게 될 거고, 자, 그런데 인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오바마에 이어 바이든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고, 차라리 트럼프처럼 겁을 주고 북한을 폭격할 듯 하다가 뒤로 그래 해서 그냥 정상끼리 만나가 쇼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미국이 신경을 안 쓸 거기 때문에 결국 북은 도발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 한미회담 전날 바이든 정권이 삼성전자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미국이 한미회담과는 별개로 삼성의 미국 투자와 중국하고의 차단은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쿼드를 외면하던 문 정권이 지금 바이든과의 회담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쿼드에 참가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쿼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워킹그룹의 이 분과위원회 정도에 참가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쿼드는 기후변화, 코로나, 신기술 등 세계 분야에서 참여국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미국이 중국 봉쇄를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여기만 들어와 가지고 과실을 따가는 걸 가지고 미국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일 미 DNI 정보기관 15개를 총괄하는 DNI의 국가정보국의 수장인 헤인스가 한국을 오는데요. 오늘 오는데요. 내일 문을 면담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지금 정보 미스를 많이 하고 있다. 왜 미스를 하냐? 한국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이나 또 미국 CIA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정치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미국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미국이 그리고 뜬금없는 태세 전환이 가끔씩 있습니다. 쭉 압박해오다가 그래서 막판에 한 방 때리려다가 갑자기 화해를 하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대북 전략이라는 걸 세웠으면 철저히 그 매뉴얼에 따라 가야 되고, 물밑에서 잡음이 들어오고 또 장난이 들어오고 공작이 들어올 때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이 이것만 잘하면요 한국을 다루는데 실패 안 합니다. 미국은 내년 3월 이후에 한국 정권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지금 이 한국의 문가리 정권과 아무리 논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